안녕하세요. 머그샷추가 머샤추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유전자 계보 수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유전자 검사를 통해 범인을 추적할 수 있게 된 건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전의 방식은 채취한 DNA를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대조하여 정확히 일치하는 비교군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즉, 당사자의 DNA가 미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효용이 없다고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유전자 분석 기술은 점차 발전했고 유전자를 한 땀 한 땀 비교 분석할 수 있을 정도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게 바로 유전자 계보 수사입니다. 채취한 DNA가 타인의 유전자와 일정 부분만 일치하더라도 방대한 유전자의 계보를 만들어 DNA의 원래 주인을 역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아주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의 DNA만 있어도 이를 통해 채취한 DNA의 주인을 찾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18년 미국은 수사 유전 계보를 도입한 후 같은 해 4월 미국 최악의 장기미제 사건 중 하나인 골든 스테이트 킬러를 검거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범죄와 싸우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DNA 혁명이 전 세계의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다며 새로운 범죄 수사 기법의 시대가 찾아왔음을 알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유전자 계보를 통해 해결된 유명한 장기미제 사건 4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범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이 남자는 1974년부터 1986년까지 12년 동안 비살리아 약탈자, 이스트 에리어 강간범,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라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렸죠. 120건 이상의 주거 침입과 절도, 50건 이상의 성폭행, 12건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한 명의 인간이 저지른 범죄라고 보기엔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이 남자의 범행을 말씀드려보자면 처음에는 여성들을 미행하고 창문을 통해 엿보는 불쾌하고 찌질한 짓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행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이 남자는 점차 대범해졌는데 나중에는 빈집에 침입해 집안을 뒤지고 여성 속옷 등 사적인 물건을 훼손하거나 훔쳤다고 하죠. 1974년부터 캘리포니아 비살리아 지역에서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했고요. 1975년까지 약 100건 이상의 신고가 이어졌을 때 이 범죄자는 비살리아 약탈자로 불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범행을 이어가던 중 자신을 추적하던 어느 경찰과 마주치게 됐고 위기감을 느낀 이 남자는 범행 지역을 렌초 코도바로 옮기게 됐다고 하죠. 이후 이 남자의 범행은 더 악질적으로 변했습니다. 1976년 6월 18일 이자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저지른 것을 시작으로 이후 1년간 최소 49건이 넘는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됩니다. 주로 단층 주택을 골랐다고 하고요.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피해자들의 손을 묶었고 손전등을 눈에 비추며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뒤엔 꼭 전리품을 챙겨 도망갔다고 하죠. 당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총과 야구방망이 정도는 필수품이었다고 하더군요. 이 남자는 이 시기에 이스트 에리어 강간범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지만 비살리아 약탈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습다 해야 할까요? 당시 피해자들의 공통된 진술을 통해 알게 된 범인의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그곳, 그러니까 거시기가 비정상적으로 아주 작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978년 2월 2일 이 남자는 이 지역에서의 마지막 범행이자 공식적인 첫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늦은 밤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케이티와 브라이언 부부를 총으로 쏴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케이티는 사망하기 몇 달 전부터 자신을 지켜보는 수상한 남자가 있다고 주변에 털어놨다고 합니다. 불안감을 느낀 그녀는 끝내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했지만 결국 사망하고만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이 남자는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로 범행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20건의 강간을 더 저질렀죠. 그러니까 이 범죄자는 특정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다니다 주민들의 경계 수준이라던가 치안 정도가 올라가면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범죄를 저지르는 걸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자의 범죄는 점점 악랄하게 변해갔죠. 이후 남자는 산타바바라, 벤투라, 오렌지 카운티를 옮겨 다니며 이제는 독신 여성이 아닌 부부나 커플이 사는 집들을 타겟으로 변경합니다.
이자는 우선 남편이나 남자친구를 먼저 결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나 여자친구를 강간했고 이후 둘 모두를 살해했죠. 집을 구석구석 뒤진 다음 역시나 전리품을 한 가지 챙겨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자는 이런 방식으로 4건의 살인을 더 저지르며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1986년 집에 혼자 있던 자넬 크루즈라는 여성을 강간하고 구타해 살해한 걸 마지막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려 32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여러 사건 현장에서 이 남자의 DNA와 정액이 확보됐지만 당시엔 DNA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증거들은 그저 보존되는 선에서 그쳤다고 하는데요. 2001년 DNA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비살리아 약탈자, 이스트 에리어 강간범, 오리지널 나이트 스토커가 동일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존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엔 일치하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남자는 캘리포니아의 별명인 골든 스테이트와 킬러가 합쳐진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죠. 미국에서 최악의 미제 사건들 중 하나로 꼽히는 악명 높은 범죄자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6년 후인 2018년, 수사관 폴 홀스는 DNA와 유전자 계보 사이트를 이용해 오래된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그는 피해자뿐 아니라 범인도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골든 스테이트 킬러의 DNA를 가족 찾기 사이트, 죄드 매치 등에 매칭해본 결과 먼 친척들이 결과물로 나타났고 말이죠. 이에 경찰은 유전계부학자 바바라와 협력하여 먼저 이들의 가계도를 수천 명 규모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이와 거주지, 직업 등을 하나씩 대조하며 용의자를 좁혀 나갔죠. 그 결과 마침내 조셉 제임스 디 안젤로라는 남성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이 남자가 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자를 비밀리에 감시했고 그가 버린 휴지 그리고 그의 차량 문 손잡이에서 DNA를 확보했습니다. 범인과의 DNA 대조 결과는 완벽한 일치였죠. 2018년 4월 24일 체포 당시 이자의 나이는 72세였습니다. 조셉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2020년 법원으로부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nd I'm really sorry to everyone I've hurt. 두 번째 이야기는 스웨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유럽에서 처음 유전자 계보를 활용해 범인을 검거하게 된 사건입니다. 2004년 10월 19일 화요일, 스웨덴 남부의 조용한 도시 린셰핑.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이날 아침, 8살 소년 모함메드 안무리는 여느 때처럼 혼자 학교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레바논 출신 이민자로 모함메드는 스웨덴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티없고 밝은 성격의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학교를 가고 있던 모함메드의 등 뒤로 어느 낯선 남자가 다가왔죠. 곧이어 아이에게 바짝 다가선 남자는 주머니에서 버터플라이 나이프를 꺼내 들더니 아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함메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여러 차례 칼에 찔렸습니다. 같은 시각 56세의 안나 스벤소는 평소처럼 출근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성인 이민자들에게 스웨덴어를 가르치는 교사였죠. 그리고 그녀는 길 한복판에서 모함메드가 공격당하는 모습을 최초로 목격하게 됩니다. 아이를 공격하던 남자는 안나를 발견하자마자 그녀를 향해 곧장 달려왔다고 하죠.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지만 이내 붙잡혔고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렸습니다. 이후 안나의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길가로 모이기 시작했고 이에 당황한 남자는 황급히 도망쳤다고 하죠.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안타깝게도 모함메드는 사망한 뒤였습니다. 무려 20번이 넘게 칼에 찔렸다고 하더군요. 안나 또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죠. 하지만 그녀는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꽤나 또렷하게 의식을 차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 경찰에게 범인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고 합니다. 범인은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로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와 자신에게 칼을 휘두른 것 같다고 설명했죠. 조사 결과 현장 부근에서는 범행에 쓰인 버터플라이 나이프가 발견됐습니다.
이로부터 조금 떨어진 어느 가게 앞 신문 가판대에서는 금발 머리카락과 피가 묻은 모자도 발견되었죠. 이 가판대 커버에는 피 묻은 손바닥이 찍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먼저 칼에서는 모함메드와 안나의 혈흔 외에 제3자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모자에서 발견된 금발 머리카락의 DNA는 이 혈흔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죠. 아마도 범인이 범행을 저지를 때 스스로도 손에 상처를 입은 게 아닐까 추측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범인을 본 목격자들도 많았겠다. 현장에는 범인이 남기고 간 DNA 증거들도 많았겠다. 범인을 잡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이후 14년간 미제로 남게 됐죠. 2018년 유전자 계보를 통해 골든 스테이트 킬러를 검거했다는 사례가 공유되자 스웨덴 정부는 발빠르게 법을 개정하고 유전자 계보 수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유전자 계보를 통해 이 사건의 범인을 찾기 시작한 결과 경찰은 2020년 한 형제를 찾아냅니다. 이 형제 중 첫째는 결혼하여 두 자녀가 있는 정규직 남성이었습니다. 둘째는 건강이 좋지 않아 조기 퇴직한 후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단기 알바를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었다고 하죠. 경찰은 두 형제를 미행하며 이들의 DNA를 수집했는데 분석 결과 둘째의 DNA가 범인의 것과 100%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 니크비스트. 범행 당시 그의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남자는 16년 전 만들어진 몽타주와 상당히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며 그의 주변 지인들은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폭력적인 성향이 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니엘은 재판 당시 피해자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특별한 원한도 없었지만 그는 스스로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는 강박적 사고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본인이 제압하기 쉬운 몸집이 작은 타겟이 필요했고 아이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토했죠. 이에 법원은 이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는데 실제로 이 남자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스웨덴 법원은 이 남자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지만 범행 당시 중대한 정신질환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이 남자에게 징역이 아닌 강제 법정 정신과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완벽히 치료가 됐다고 판단되기 전까지 계속 병원에서 보호 수감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게 참 그래도 죄 없는 사람을 둘이나 묻지마로 죽였으면 죄값은 치러야 하는 게 아닐까요? 대체 죽은 사람은 무슨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1992년 12월 21일 월요일 아침 미국 펜실베니아주 랭커스터 카운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25세의 초등학교 교사 크리스티 미렉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따뜻하고 성실한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었던 그녀는 크리스마스 방학을 앞둔 마지막 수업을 위해 집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날 학교에 도착해야 할 시간이 지나도록 크리스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소 시간 약속에 철저했던 그녀를 생각해보면 연락도 없이 결근한 건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학교의 교장 해리는 직접 그녀의 아파트를 찾아가 보기로 결정하죠. 크리스티의 집 현관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겨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간 교장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크리스티를 발견했고 즉시 경찰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크리스티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수사관들은 집안을 자세히 조사했지만 귀중품이 사라진 흔적도 없었고 별다른 단서 또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관 근처의 몸싸움 흔적, 그리고 피해자는 외투를 입고 장갑을 낀 상태였다는 게 전부였죠. 경찰은 크리스티가 출근하려 했던 순간 범인과 마주쳤을 가능성을 높게 보았습니다. 다만 그녀가 문을 직접 열어주었는지 범인이 미리 침입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크리스티에 대한 부검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부검인은 피해자의 질과 항문 주변에 남아있는 손상과 멍들, 그리고 신체 곳곳에 남아있는 방언을 근거로 아주 강한 폭력이 동반된 성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서 채취한 정액, 그리고 시신 아래 카펫에서 발견된 정액은 동일한 남성의 것으로 확인되었죠. 경찰은 우선 확보한 DNA를 미국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매칭했지만 일치하는 인물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수사팀은 크리스티의 가족과 친구는 물론 학교 관계자와 이웃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조사했다고 하죠. 하지만 결국 사건은 26년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랭커스티 카운티 검찰은 이 사건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범인의 유전자 데이터를 제드매치에 매칭했고 결과물을 기준으로 방대한 가계도를 만들었죠. 출생, 혼인, 사망 기록, 인구조사 자료, 신문기사, 공개 가족 기록까지 수천 건의 공공기록을 하나씩 대조하며 공통 분모를 가진 사람들을 선별한 뒤 1992년 당시 랭커스터 지역에 살던 남성이라는 조건을 적용해 후보를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이 걸친 분석 끝에 결국 한 사람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죠. 이 지역에서 DJ 프리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웨딩 DJ 레이먼드 찰스 로우. 범행 당시 그의 나이는 24살이었습니다. 경찰은 레이먼드를 은밀히 미행하기 시작했고 어느 행사장에서 이 남자가 버린 생수병과 껌을 몰래 회수했죠. 분석 결과 생수병과 껌에서 나온 DNA는 1992년 범행 현장에서 확보했던 범인의 DNA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레이먼드는 재판 당시 자신이 실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으며 성관계를 갖던 중 돌연 여자가 관계를 거절했고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크리스티의 집 근처에 당시 이 남자가 일했던 클럽이 있었고 그녀의 지갑 속엔 이 클럽의 입장권이 들어있기도 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나중에 레이먼드 또한 이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서 정확한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남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함께 60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120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역시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979년 12월 19일 저녁 아이오와주 시더 래피즈에 살던 18살의 여고생 미셸 마틴코는 부모님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주신 겨울 코트가 입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웨스트 데일 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백화점이 문을 닫을 시간이 지나 자정이 넘었음에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죠. 미셸의 부모는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새벽 4시경 쇼핑몰 주차장 한쪽 구석에 세워진 미셸의 차량을 발견하게 됐죠. 그녀는 차 안 조수석에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은 아주 처참했다고 합니다. 부검 결과 미셸은 흉기에 29차례나 찔려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죠. 상처는 얼굴과 목, 가슴에 집중되어 있었고 두 손에는 심한 방어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미셸이 마지막 순간까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고 판단했죠. 그리고 이 필사적인 저항은 예상치 못한 흔적 하나를 남기게 됐는데 미셸의 옷과 차량의 기어 변속기에서 그녀의 혈액과는 다른 제3자의 혈액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에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미셸의 지갑도 그대로 있었고 지갑 속 현금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착용 중이던 장신구 역시 그대로 남아 있었고 성폭행의 흔적 또한 전혀 발견되지 않았죠. 경찰은 원한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염두한 채 미셸의 가족과 친구들, 그녀와 최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친구, 학교 관계자들, 최근에 헤어진 남자친구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조사했지만 결국 별다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당시 사건 당일 주차장 미셸의 차 근처에서 누군가를 본 것 같다는 2명의 목격자들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둘이 기억하는 건 많지 않았다고 하죠. 경찰은 최면 수사까지 동원해가며 범인의 몽타주를 그려 언론에 공개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39년간 장기 미제로 남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2006년 경찰은 냉동 보관 중이던 당시의 혈액을 최신 DNA 기술로 다시 분석해 미국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와 매칭했지만 이때 역시 일치하는 인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다시 한번 발전된 DNA 분석을 통해 범인의 피부와 눈동자 색깔 같은 특정 외모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범인의 몽타주를 다시 한번 제작하고 수백 가지 해봤지만 안타깝게도 이때 역시 주요 단서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고 하죠. 2018년 경찰은 다시 한번 이 범인의 DNA를 꺼내 듭니다. 유전자 계보 수사를 진행했죠. 방식은 동일했습니다.
유전자 구조상 몇 명의 먼 친척이 확인되면 유전계보 전문가들은 방대한 가계도를 작성했죠. 그리고 수많은 가족 구성원을 하나씩 대조해가며 용의자를 좁혀 나갔습니다. 그 결과 수사망은 아이오와주에 거주하는 어느 삼형제에게 집중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이 삼형제를 은밀히 따라다니며 이들의 DNA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형제 중 첫째와 둘째의 DNA는 범인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은 막내 제리 번스였죠. 경찰은 이 남자를 며칠 동안이나 따라다닌 끝에 식당에서 음료를 마신 뒤 버린 플라스틱 빨대를 수거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분석 결과 빨대에서 추출한 DNA는 범행 현장 혈흔의 DNA와 동일인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려 39년 동안이나 정체를 알 수 없었던 혈흔의 주인이 마침내 밝혀진 순간이었죠. 2018년 12월 19일, 경찰은 64세의 제리를 체포했습니다. 범행 당시 그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은 미셸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DNA가 왜 범행 현장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설명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리고 법원은 제리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죠. 이자는 판결을 받고 나서도 끝까지 자신은 미셸이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주장했는데, 이 때문에 이 남자가 왜 미셸을 살해했고 둘이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선 결국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유전자 계보 수사법은 전 세계의 미제 사건 해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종자 찾기 등 다양한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죠. 지금까지 무려 1,300여 건에 달하는 미제 사건 해결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수사기법을 도입하진 않고 있는데요. 주민등록 체계 자체가 워낙 잘 되어 있는 데다 CCTV도 굉장히 많고요.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등록에 대한 국민적 정서도 원인 중 하나라고 하죠. 저만 해도 내 DNA 데이터를 국가가 보관하고 아무 때나 열람해서 본다? 쉽지 않은 문제긴 하네요. 게다가 지금 보유한 기술만으로도 3대 정도까진 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손자 DNA로 할아버지를 특정하거나 하는 이런 정도까지는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이 세상 모든 범죄가 사라지는 날이 오길 간절히 기원하는 머샤추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